정확한 대선 예측을 위해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돗자리 시즌2 12월 넷째 주 이슈를 정리해드릴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입니다. 12월 20일 월요일 신지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 대표가 국민의힘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으로 영입이 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의 영입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 그리고 여성계에서도 상당한 반발과 실망감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부 2030 남성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지지층들이 이번 영입을 계기로 상당한 반발을 불러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 공개석상에서는 뭔가 아닌 척했지만 사실상 기자들에게 귀로 소위 귀대기라고 하죠. 고성이 오고 가는 자리가 바로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 시간에 두 사람이 설전이 있었고 이것이 기사화가 되면서 두 사람의 상당한 갈등이 표출됐는데요. 소위 윤핵관 문제가 마치 지난 울산 회동으로 해결된 것 같았었지만 사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 이날 다시 드러났습니다. 21일 화요일 이준석 대표 결국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모든 선대위 자리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말리기도 했고 조수진 의원 직접 찾아가 사과도 시도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 개발 1처장이었던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벌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 의혹과 관련해 2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수요일 윤석열 후보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그리고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를 모른다 등등등 논란을 덮고 말이 또 말을 덮는 소위 또서결 또 윤석열이 망언을 했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윤석열 후보 입이 또다시 설화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를 반박하는 과거 사진과 인증샷들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다시 제기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 역시 거짓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3일 목요일 이재명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51일 만에 회동을 갖고 악수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함께 원팀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나름의 자리를 갖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받는 일종의 반쯤은 독립되어 있는 기구를 편성해서 맡음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따로 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두 당사자 간의 결합이 실제 지지층의 결합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후보 사퇴,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잔고 위조에 관련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복을 입고 있을 때는 검사이던 시절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 잇따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의 정계 진출 결심을 하게 된 그 정당성 자체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이날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엔 갈 수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마치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나 잠깐이지만 설화가 있었습니다. 24일 이 사건이 모든 걸 뒤덮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특별히 사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씨를 사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의 갈라치기를 의도한 어떤 정략적인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물론 전직 대통령 박 씨의 지나친 악화되고 있는 건강 때문에 또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론조사엔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였죠. 26일 일요일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라고 했지만 사실상 대남편 사과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날 굉장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꽤 진정성을 느꼈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인 사과가 빠진 구체적인 해명이 빠진 팥없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12월 넷째 주 이슈들이 과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슈와 지지율에 대해서 샅샅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 민주당 중진 중에 한 분이시죠. 우원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 돗자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아주 하얀 배경으로 해서
그야말로 백지 위에다가 이번 대선 그림을 새로운 그림을 이렇게 잘 이렇게 까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와 함께 대선 분석도 함께 하고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이 대선이 잘 돼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또 정치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이 기본 시리즈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시리즈 가지고 사실 국민의힘하고 여러 번 또 공방도 있었어요. 네네. 이재명 후보가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안 하겠다 하는 건지 뭐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면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포기한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후보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분이거든요. 기본과 관련돼 있는 시리즈,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이것은 본인이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을 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 특히 이 전환기에 필요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철학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사회를 꾸려나가야 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잘 설득해 가면서 현실 가능한 틀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 것이지 이거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충분히 설득해서 진행시켜 나가겠다 이런 거고요. 기본사회위원회는 바로 그런 현실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그 기본은 커다랗게 4개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 3가지와 또 하나는 제가 해왔던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들의 기본권. 그것도 매우 우리 사회 불공정을 없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을 기본권까지 해서 4개의 분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나가고요. 그래서 최종 목표로 보면 완전히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또 디지털 혁명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을 경우 그때를 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 기본사회위원회가 하는 일을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기본 시리즈만 갖고 1시간을 해도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위원장께서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 정책들의 큰 얼개나 정책적 목표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디테일이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규모를 우리가 지금 정해가고 있는데 규모의 내용은 지금 이제 우리 재정 중에 아껴서 쓰면 충분히 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됩니다. 국토보유세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새로운 세금을 만든다고 해서 좀 비판을 받고도 그랬습니다. 국민들도 약간 걱정하고 그래서 국토보유세 세금을 새로 추가한다기보다는 토지이익 배당 이렇게 해서 토지 때문에 생겨나는 이득으로 인한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한테 배당을 하겠다. 또 탄소 배당을 위한 그 탄소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세원들 또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선은 지난번 발표했던 그 우리 당내 경선 때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1년에 25만 원 첫 해. 그래서 그 25만 원은 이미 그 국민재난지원금 가지고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고 충분히 지금의 재정으로서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50만 원, 그 다음에 75만 원. 그래서 목표는 임기 끝날 때 목표는 1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연 말씀하시는 거죠? 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이야기한 재정을 잘 배분하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토지 이익을 배당하는 부분과 탄소세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그 예산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워낙 이재명 후보의 시그니처 공약들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비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디테일이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또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치열한 공방이 있겠죠. 유권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정책 공방을 좀 해야 되는데 요즘 정책 공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종됐죠. 네. 전체를 다 합쳐서 보면
후보가 내놓는 공약 중에 기억나는 공약이 뭐냐? 그럼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윤석열 후보 측의 공약이 뭐냐 이거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 기본 시리즈가 핵심 정책인 만큼 앞으로 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믿고요. 저희 돗자리에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공통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이죠. 네. 대선 결과 몇 퍼센트 포인트 차이로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게 영원히 박제되는 거기 때문에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성지순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네. 보죠. 몇 퍼센트 포인트 생각하십니까? 저는 5%. 오, 5% 포인트. 네. 자, 지금까지 나오셨던 게스트분들 중 가장 큰 차이로 이긴다고 네.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되게 박하게들 주네요. 다들 뭐 3% 포인트, 뭐 1.75%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셨는데 박빙승부 예상하셨는데 5% 포인트. 이 5라는 숫자가 나온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두 후보의 경쟁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아주 박빙의 선거로 치러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우리가 DJP 연합을 하고 저쪽은 이인재가 나왔고 그런 상태, 저쪽이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IMF 때 아닙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죠. 그런데도 39만 표밖에 못 이겼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역시 탄핵 때잖아요. 그때는 뭐 결정적으로 그 전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고 선거를 치른 거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길 거다 이렇게 봤는데 역시 많이 이겼습니다. 161만 표 차이로 이겼으니까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표를 속에 들여다보면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가 41.1%예요. 보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하면 52.2% 받았어요. 그게 이제 한 5%쯤 차이 난 거거든요. 보수 세력이 분열되지 않았으면은 여기가 그때도 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네. 소위 전체 개혁 세력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선거를 치러져요. 지형 자체가 항상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늘 그래요. 근데 1대1로 딱 붙어서 이긴 선거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쪽으로의 정권 교체가 그런 여론이 높고 또 후보는 훨씬 뛰어나고 우리 사회가 지금은 이 국민적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진국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간다고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빈부의 격차가 훨씬 넓어지고 훨씬 힘들어지고 그게 삶이 퍽퍽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에 도입했다고는 이야기합니다만 이 선진국으로 들어간 성장의 성과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후보 중에 여러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성과를 내온 게 이재명 후보예요. 성남에서 바로 그런 민생 정책들, 뭐 무상교복, 공공의료원,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등등의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에 있어서 확실한 성과를 내왔던 사람이고 그런 점들을 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부각시키고 또 본인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네. 이재명 후보의 강점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가 5% 지금보다는 정도? 상당히 벌어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후보 개인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질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을 걸 증명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격차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은 아직 그 격차가 아닌데 과연 그 격차가 만들어질지 일단 12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3,090명이 응답을 했고요. 조사 결과 주간 총합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4%, 이재명 후보 39.7%, 안철수 5.6%, 심상정 2.9%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44.4였던 거에 비하면 4.0%포인트 하락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1.7%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6.4%포인트의 격차가 났었는데요. 오차범위 바뀌죠. 이번에는 격차가 0.7%로 오차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선관위는 오차범위 안에서에 붙었을 경우 누가 우열에 있는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 사실은 뭐 골든크로스가 있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뒤집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총합에서 오차범위는 0.7%포인트로 줄었는데요. 이런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이게 이런 건데요. 저는 뭐 12월 말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선을 11월 달에 경선 치렀죠. 그리고 대개 한 달 정도 선대위 구성하고 그리고 후보 자체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렇게 되면서 이 골든 크로스로 이루어질 거다.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의 강점, 우리 후보의 강점이 제대로 드러나면 그러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건 온전히 다 드러나진 않았는데 상대 후보의 약점들이 너무 빨리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강점을 채 다 드러내 보이기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약점을 너무 빨리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궁금함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에서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거는 이재명 후보가 잘 나오는데 유독 리얼미터 조사에서 조금 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아쉬운 이야기 없지 않나요? 뭐 그렇긴 한데 우리 오마이뉴스가 하니까요. 뭐, 저희는 뭐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바꿔 말하면 저희 조사에서도 이기면 확실하게 이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리얼미터의 변화를 우리의 그 최저점이라고 보고 제점이라 보시고. 리얼미터를 보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택수 대표께서 또 이 방송 보고 좋아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이슈와 함께 조금 일간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셋째 주는 양당 후보가 모두 가족 리스크가 크게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게 월요일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날 윤석열 후보는 41.1%, 이재명 후보는 37.9%로 3.2%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도 이 양당 후보가 모두 가족 리스크가 발생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의 태도에 좀 차이가 있어서 네, 그렇죠. 네, 이게 좀 반응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내부 평가도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력이 뭐 본인은 그 잘 보이려고 부풀렸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과장, 허위 과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 뭐 사과를 한다거나 국민들한테 머리를 조아린다거나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더디고 또 그 국민들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그 아들 문제가 드러난 지 4시간 만에 후보가 즉각 사과, 그게 사실이니까 후보가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한 대응 자체가 리스크에 대해서 지도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주에 이 격차가 좀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여서 이게 화요일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월요일 날 사실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사실 이 영입 두고 국민의힘은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서 또 아쉬운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녹색당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녹색당은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뭐 어떻게 보시나 이 영입 국민의힘이 좀 뭔가 젠더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모양새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글쎄 이제 뭐 한 사람 영입한 거 가지고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거기에 무슨 저 부대변인인가 한 분이 뭐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그게 사람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재라고 하는 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든지 갖다가 소위 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워 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꼼수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신지혜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젊고 아주 건강한 그런 새로운 정치인으로 기대가 컸어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정당 선택은 철학과 닿아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삶과 닿아 있는 거고. 이게 민주당 또는 이제 녹색당 이런 당들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다른 당 아니에요. 그걸 선택하는 신지혜 씨를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선배로서. 하여튼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원외 진보 정당에서 시작을 한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양강 수권 정당을 선택할 거라고 했으면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또 공을 들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민주당의 그릇이 조금 충분히 크지 못했기 때문에 저쪽으로 간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런 분들은 상징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색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오고 국민들의 주목도 받고 자기의 철학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 뭐 가서 설득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저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 거고 더 나아가면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거 있으면 녹색당하고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녹색당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철학적으로 우리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건 우리가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녹색당에서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 빼온다는 거는 녹색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존중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런 식의 태도, 저런 거는 국민의힘이 녹색당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여긴 안 적혀 있습니다만 22일이 사실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이 이 언성을 높이게 되면서 기자들이 비공개 회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관심을 가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이었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자리에서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결국 던졌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이준석 대표 상당히 소위 윤핵관 문제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고 울산 회동으로 조금 정리되는 듯했던 이 국민의힘의 내용이 다시 불거지게 된 상황인데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민주당 입장에서 좀 즐겁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 즐겁다기보다는 좀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울산 합의 때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예견되었다 이미. 저는 예견됐다고 봐요. 철학적 방향도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입, 그러니까 이 정책에 있어 시장도 그렇고 사회 전체 정부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죠.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윤석열 후보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런 거에서 그런 갈등 요인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봉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 합의에서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땜방 합의를 했다가 그게 다시 벌어진 일에서 앞으로는 그 합의가 굉장히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게 굉장히 난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시 합치기에는 또 조금 건너야 될 강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봤을 때요. 만약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를 맡고 있는 분이 선대위원장의 말은 난 지시 듣지 않겠다. 나는 이재명 후보의 지시만 듣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 내부 갈등이 일어난다면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수습을 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정당이라는 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 철학을 같이 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건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당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완전히 당권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합의를 해서 봉합은 하는데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또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 비전을 만들어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것만 보여서 굉장히 안타깝게 보이고 그게 이만큼 이 정도까지 갈등으로 오면 그 다음에 수습은 상당히 쉬워 보이지 않아서 이게 선거를 치르면 이기느냐도 있습니다만 이제 좀 더 모범적인 정치의 관례들을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좀 당내 권력 투쟁적인 모습이 너무 강하게 보인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악재였던 부분인데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벌써 관련인으로서는 두 번째였죠. 그래서 사실 밖에서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뭔가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밖에서 계속 군불대고 여기에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인 것은 분명하죠. 한편으로는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성남시장을 하잖아요. 성남이라는 동네는 1971년, 그러니까 71년에 성남 대단지 사건이라는 걸 겪어요. 13만 명을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을 왕창 다 한꺼번에 옮기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68년부터 67년, 68년, 69년, 70년 이렇게 해가지고 13만 명을 아무 기반 시설이 없는 데다 텐트 하나 줘서 살게 하거든요. 그 넓은 벌판에. 굉장히 삶이 엉망이었죠. 거기에는 온갖 범죄가 다 있었고, 광주 대단지가 성남시로 바뀌면서 개발도 생기고 하니까 그 거친 동네에 개발 사업도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조폭도 생기고 업자들도 막 들어오고 이런 거. 그래서 부정부패가 아주 그야말로 난무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성남시장 2010년에 됐는데 그 앞에 시장들은 전부 다 구속됐어요. 부정부패하고 연루돼서. 이재명 시장이 첫 번째 구속이 안 된 사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부정부패하고 싸운다고 부패지옥, 청렴천국 이런 거 온갖 군데다 다 붙여놓고 부패와의 싸움을 시작한 거죠. 가족들 욕설 문제도 거꾸로 보면 그렇게 어렵게 살던 집에서 시장이 나왔으니 가족들의 기대가 얼마나 또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막았는데 한 분의 형이 그걸 뚫고 하려고 하면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욕설까지 진행되면서 이게 되면서 공직을 하면서 성남시장 8년, 경기지사 3년 하면서 11년 동안 단 한 차례 친인척 비리 때문에 연루가 돼서 문제가 됐던 적이 없어요. 그런 의혹도 제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부정부패와 확실하게 단절하고 그 자기 생존법을 부정부패와의 단절이라고 보고 한 사람이구나.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대장동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재명이 거기에 큰 관련이 있는 것처럼 모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의도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영 거리가 먼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런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특검을 좀 제대로 해서 이제 지금 다 녹취록 가지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서 나오는 의혹 이런 거 갖고 했는데 원래 이런 비리 사건 또 돈과 관련된 사건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빌린 돈 1,100억이나 되는 돈과 관련돼 있는 수사가 왜 중간에 중단됐는지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진짜 어떤 내용인지 또 거기에다가 무슨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사하면 나올 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검을 통해서 이런 걸 제대로 다 밝히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검 사실 양 후보가 모두 하자, 특검 받자, 하자 그 말만 반복하고 있고 사실 양당 사이의 그 특검에 대한 진척은 사실 상당히 더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그러게 거죠? 이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저쪽에서 특검법을 냈어요. 합의해서 법을 같이 만들어서 이번엔 내야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저쪽에서 낸 법은 아까 얘기했던 녹취록에 나오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있는 의혹에 관한 특검만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다 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 사건의 시작인 부산저축은행의 그게 핵심이라고 수사가 왜 진행이 안 됐는지 그때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와 또 그 당시에 거기에 변호사를 맡고 있었던 박영수 특수한 관계였던 거 아니에요? 근데 박영수 씨가 거기에 변호사를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밝혀야 되고 50억 클럽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다 특검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안 하고 자기네가 낸 특검법만 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당분간 이 문제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 수목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43.2, 이재명 후보가 37.9, 격차 5.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 윤석열 후보가 우위에 섰다가 목요일 날은 이재명 후보가 40.4, 윤석열 후보가 40.3으로 0.1%포인트로 아주 가깝게 붙었습니다. 소위 골든크로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조사를 보게 되면 또 격차가 더 많이 난 것도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번에 이 격차가 붙은 게 잠깐의 튄 거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정말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보시나요? 우리 후보의 강점이 부각돼서 그것으로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건 이제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요번 이것까지는 지금 앞에서도 이렇게 봅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또 그 대처를 후보가 제대로 못하고 선대위 안에서의 갈등이 커지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후보 부인이 사과를 한 거 보니까 그게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아닌지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국민에게 사과한 건지 윤석열 후보 남편한테 사과한 건지 대남편 사과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더 큰 문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과 아닙니까? 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질 정도의
의혹이 제기됐고, 그리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내용도 제대로 밝히고 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의 부인의 문제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컨트롤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 문제를 같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개입을 못 하고 한다면 굉장히 제왕적인 태도 아닌가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게 그냥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리스크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월 날 사과가 있었는데 그 사과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1월 첫째 주, 아니요 10월 다섯째 주 조사가 되겠군요. 그 조사에서도 딱히 큰 반전은 있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반전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계속 될 거라는 예측이셨고요. 또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게 본부장 리스크 중에 본인에 포함되겠죠. 말, 설화. 이게 자꾸 구설이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네. 구설수에 오르는 이게 뭐 몇 가지만 옮겨보겠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으면 자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구직앱, 지금 1, 2학년 분들 졸업할 때쯤이면 구직앱 생길 거라고 또 얘기해서 또 이것도 논란이었죠. 또 정권 교체를 위해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민주당에 갈 수 없어서 뭐 이런 말도 하셨고요. 사실 한동안 또 시끄러웠었다가 잠깐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윤석열 후보의 입이 이렇게 언론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자 입장에선 기사 쓰기 편해서 좋긴 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실력인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다 이 정도면? 네, 실수 아니죠. 이게 이 말씀하신 대로 극빈의 생활을 한 사람들은 뭐 자유를 모른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불량식품도 아니고 부정식품은 어려운 사람은 사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최저임금 이하로도 네,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게 해줘야 된다는 비슷한 뭐 논리였죠. 120시간 얘기한다거나 최저임금 이하로도 그런 걸 보면 이 어려운 사람들, 그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 이하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부정식품,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처벌하지 않고 사 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최저 이하의 이 사람 이하의 삶도 살 수 있게 방치해야 돼. 그 정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참 갖고 있는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 그리고 국민적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수준 상식선에서도 많이 떨어진 실력이다. 이런 점에서 이거는 뭐 앞으로 개선되기 쉽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윤석열 후보 개인의 위크포인트로 자꾸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과제가 있습니다. 원팀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민주당도 사실 그동안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쨌든 자리도 맡기로 했고요. 그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이제 진짜 원팀 되는 거 맞나요? 아니, 원팀 됐죠. 이미 됐다? 네, 저는 됐다고 봅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뭐 후보 교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날 현장에서도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건 사실입니다만, 이낙연 선배도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그 지지자들 설득하는 과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위 점령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사람 쫙 빠지고 그렇게 해서 뒤에서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 뭐 정세균 선배의 경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원팀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은 근데 원팀 되기는 이제 거의 어려워 보이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거의 가서 도울 생각이 없는 거.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심지어는 당 대표인 이준석 당 대표도 선대위원장을 관두고 그 산지사방으로 쪼개진 팀하고 한번 싸움을 해보면, 경쟁을 해보면 어떨지. 그것도 우리가 볼거리 아닙니까? 네, 민주당의 원팀 시너지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격차가 0.1%포인트가 6.4%포인트까지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36.9까지 내려왔고요.
이재명 후보는 43.3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이 추세가 사실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느냐,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 한 주간의 흐름이 아니라 3월 9일까지 쭉 가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 이재명 후보의 이 상승세, 이 바람 계속 갈 수 있는 바람인가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제 3프로 TV 네. 예, 되게 화제더라고요. 예, 그거 보니까 뭐 그 기량의 차이가 너무나 명백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기량 차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고 또는 우리 사회에 여러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으면 정치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서 잘 조정하고 타협하고 그러면서 큰 방향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치인의 본래 모습, 본래 태도가 그거고 행정가는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처벌하는 사람들 그거잖아요. 조사하고 검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거를 재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드는 데 굉장히 약간 DNA가 그렇게 안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후보들을 그 같이 붙여놓으면 더 말할 것도 없는데 따로 해놔도 과거의 일 어떻게 수사하냐 뭐 이런 거는 얘기를 잘하는데 미래의 길 어려움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일 그건 굉장히 약합니다. 그걸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그 일기를 보면 17살 소년공일 때 쓴 일기에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어느 철학자의 얘기가 아니고 소년공인 이재명이 자기 삶 속에서 맨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아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겪을 이 전환적 시대의 어려움 여기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비교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후보 간의 경쟁이 부각이 됩니다. 이제 이 가족 문제도 조금 있으면 다 뒤로 물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그걸 토대로 해서 본인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드러나는데 과거형 검사 DNA를 갖고 있는 과거형 후보와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거기에 어려움을 헤쳐온 미래형 후보의 대결이기 때문에 저는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5% 얘기하는 건 그런 예측, 그러한 현재 조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가 출신 이재명 후보가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 건데 꼭 행정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는 행정을 오래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행정가는 아니죠. 정치하는 행정가죠. 네. 마지막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격차를 보였던 것과 반면 박근혜 씨가 사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통계 안 잡혔고요. 아마 이제 다음에 치러질 조사에서 이 영향이 보일 텐데 사실 내부적으로도 조금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대통령의 권한입니다만 뭐 특히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금 아쉽다, 좀 서운하다, 혹은 이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한겨울을 그렇죠. 그 17년도를 기억하는 분들이 지키고 텐데. 전 국토를 뜨겁게 달궜으니까 그만큼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줬던 충격이 컸고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죠. 네. 어디 여론을 보니까 대구 경북 쪽에서는 잘했다는 여론이 좀 올라간다. 뭐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으로 봐도 이 여론조사 업체 서던포스트가 CBS 의뢰로 24일, 25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잘한 결정이 과반이 나왔습니다. 59.8이었고요. 잘못된 결정 34.8%, 모른 무응답 5.3%였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또 어떻게 해석할지도 또 다를 텐데요. 아무튼 다음 주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슈는 앞으로 대선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대장동 이슈. 대장동이. 네. 그건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겁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더 이상 대장동은 크게 가지 않을 거라고 그건 보시네요. 왜 그러냐면 후보가 별 관계가 없거든요. 아무리 파도. 그건 그럴 그리고 이제 것이다. 검찰이 3개월 이상 팠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도 청렴한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올 게 없어서 그건 더 이상 이슈가 안 된다 이런 거고요. 진짜 이슈가 되는 거는 윤석열 후보의 역량일 겁니다. 뭐 오늘 얘기했던 뭐 말실수 이런 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실수가 건가요? 아니고 그 실력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그런 일을 해보질 않았고,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누구를 수사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봐왔지 답답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게 없거든요. 이런 대전환기를 헤쳐나갈 역량이 거의 저는 뭐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후보의 역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슈들 정리하고 지지율 추이 좀 봤더니 시간이 훌쩍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돗자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내년 3월 9일 지금까지 출연자분들 중 가장 큰 포인트 차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성지가 될지 흑역사가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출연 소감 저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얀 바탕으로 하니까 그냥 마음이 다 하얘져가지고 정말 순백의 마음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좋은 프로를 만들어서 이번 대선 과정 이렇게 규명도 하고 밝히고 또 하나하나 이슈를 따져보고 하나 아주 좋은 프로가 된 것 같고 저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대선 승리해서 정권 재창출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6월 항쟁부터 해서 민주주의의 큰 이 어려움을 넘어왔듯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상, 대한민국의 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